청약 좋아요. 좋은데 당첨이 돼야 말이죠. 부동산 공부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안 깎여도 지금 분위기는 또 깎이거든요. 오히려 상반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부동산이 다운될 것이다. 또는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어요. 앞으로 부동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우선은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은 사실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는 네. 사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알지 못했었던 그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이걸 이벤트라고 말해야 될지 사건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예상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정확하게는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이 정책을 결정하는 게 결국은 정권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 2025년도에 정권이 어떻게 급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정책들이 다 재편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에 따라서 조금 막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사람들이 지금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결정을 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상반기가 어려우니까 뭐 사지 마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상반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저는 2025년도를 상저하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반기 때 좀 흔들릴 때 좀 좋은 매물들을 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왜 올라가느냐? 왜냐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앞서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 절벽을 향해 갑니다. 이제 서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지역으로도 이제 퍼져 나갈 건데 이제 공급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전월세 가격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거고요. 임대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매수 심리로 이제 불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서 26년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26년도에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언제 사야 될까요? 25년에 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25년도 상반기는 이런 정치적 혼란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적어도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이제 가려질 거거든요. 그냥 그때 가서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좀 보고 있다 보니까 25년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하반기 때 회복할 것 같으면 사실 상반기 때 지금 손님도 없거든요. 부동산 공부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얘기할 때 지역별 편차가 워낙에 심해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다주택이 안 되는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전부 똘똘한 한 채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핵심 지역의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핵심과 그 이유까지도 워낙 부동산을 잘 아셔서 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서 이미 포인트를 다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내용을 사실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자면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을 제가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했었을 때 너무 넓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 서울과 지방 간의 온도 차이가 확 달라졌고요. 그 이유는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를 약간 적폐시 약간 안 좋은 사람들 취급하고 일단 정책 자체가 다주택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다주택이 안 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일 때 이제 징벌적 과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다 정리하고서 똘똘한 채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서울 상급 지역들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지방들은 어려운 시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다르고 지방 다르고, 그리고 사실 서울에서도 지금 빌라 시장은 완전 초토화거든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세 사기가 작년 재작년에 어마어마한 이슈로 갔다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 갔다가 지금 다들 전세를 기피하죠. 근데 정확하게는 빌라 전세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전세 사기의 99%가 오피스텔이랑 빌라에서 터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빌라 전세는 들어오면 사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빌라 전세를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 버리니까 전세가 무너지니까 매매 금액도 빌라 막 특히 소액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매가 많다라고 하지만 빌라 경매가 역대급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아파트는 뭐 나오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빌라 시장은 완전 초토화인데 그럼 우리가 서울 부동산 괜찮아요도 아니죠. 지금 정확하게는 서울에서 아파트, 여기도 신축이냐 구축이냐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2024년도 트렌드가 얼죽신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이거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아니라 점점점 고착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선호 영상은 더 높아지는데 신축 공급은 없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신축 아파트냐 여부. 근데 여기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 사람들이 더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일명 똘똘한 채로 갔다가 시장이 다 재편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없고 시장을 다 파편화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젠 초양극화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초양극화라는 표현으로도 다 정립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일명 상급지대, 반포, 압구정, 이촌 이런 데들 막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묶어서 얘기하지만 용산에서도 이촌동 같은 경우, 한남동 같은 경우 아예 다른 시장이잖아요. 강남보다도 비싼 곳이 있는 데가 이촌, 한남이다 보니까 이런 데들은 또 시장이 완전 차별화돼서 움직이고 있고, 근데 마포구랑 성동구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정고점 회복 못한 단지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구별해서 봐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신축, 얼죽신 얘기하셨어요. 근데 언제는 또 구축이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무조건 신축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축은 영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이제 구축 아파트 가격이 밀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니까 우리가 갭을 벌리면 갭을 좁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강남 쪽이 쫙 올라갔어요. 이제 그럼 마용성도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도 올라가고, 노도강도 올라갈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갭이 요즘은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게 눈에 띄어서 그렇지, 또 올라는 가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게 신축 아파트 중심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구축 투자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출 끼고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수요자들도 대출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고, 금리가 뭐 속도는 붙지 않겠지만 조금 내려갈 거라고는 하니까, 그러면 그게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저하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금리에서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2024년도 8월 말에 이제 금감원장이 자꾸 막 은행 보고 자율규제하라고 하면서 구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막 대출 안 된다 뭐다 하면서 얼어붙은 것도 먼저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 관련된 사항과도 아주 밀접해요. 근데 금리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높은 이유가 은행들이 막 이런 규제들을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이런 원래 이 스프레드 차가 역대급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금리가 되게 높다라는 의미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해가 바뀌게 되면 은행들도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쉬운 대출이다 보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작년에는 일단은 은행별로 이제 가계부채 한도들을 일단 마련해 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영업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 목표치를 다 달성한 거예요. 근데 이제 2025년도 리셋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실적 열심히 채우려고 움직일 것도 있을 거고, 금리는 우리가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미 기준금리랑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만 낮아져도 실제 대출금리 낮아지는 효과들은 있을 것이고,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이게 낮아지는 게 가시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게 되면 또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매수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 해드리죠. 그러면 지금 움직일 때의 방법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경매, 매매, 청약, 뭘 좀 도전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매매라고 봅니다. 매매. 우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경매를 눈여겨보는 이유가 뭔가요?
뭔가 좀 싸게 시세보다 좀 살 수 있다. 그쵸. 예. 시세도 뭔가 싸게 살 것 같으니까 적어도 몇 천만 원이라도 싸게 살 것 네. 같으니까 보는 건데 우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매가 역대급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탑 오피스텔 빌라 상가 같은 비아파트들만 쏟아집니다. 또 경매는 내가 원하는 데를 짚어서 가는 게 아니라 넓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금액에 맞춰서 움직일 건데 우리가 매매 시장에서 보면 경매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대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잔금 조건도 내 스케줄과 맞출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현금이 있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저 잔금 한두 달 만에 칠 수도 있으니까 좀 깎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안 깎여도 지금 분위기는 또 깎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결국 몇 천 싸게 사는 게 목표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분위기 안 좋을 때 매매 시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조건 맞춰가면서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어렵게 뭐 권리 분석하고 또 권리 분석 실수하면 또 내가 떠나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매매 시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일단 있고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는 청약 좋아요. 좋은데 당첨이 돼야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로또 청약이란 말들이 다시금 등장하잖아요. 네. 아니 당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청약은 결국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 청약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이 왜 필요한가요? 그냥 가서 동호수 선착순 지정하면서 미분양 널렸잖아요. 그냥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청약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서울의 신축이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서울의 청약은 지금 경쟁률 몇십 대 1, 몇백 대 1 이렇게 뜨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가점이 높으면 청약을 보지만 가점도 내가 50점대다. 50점이 낮은 점수였는데 사실 되지 않는 점수기도 합니다. 60점대도 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다 좋은 데들은 최저가점 자체가 60점대에서 끊기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매매에서 지금 흔들리는 매물이 있으면 그런 데 가든가. 근데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죠. 시장이 다 다르다고. 서울 같은 경우만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흔들리는 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강남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똘똘한 한 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게 맞고 청약 솔직히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청약을 노리는 이유가 결국은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어서잖아요. 네네. 그럼 확정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을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정비사업은 나중에 또 후술하긴 하겠지만 요즘 되게 시장적으로 어렵긴 하거든요. 정책적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좀 잘 구분해서 가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매를 권해주셨지만 그래도 나는 청약을 원한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 가장 기대되는 청약 단지 어디가 있을지 몇 개 좀 짚어주신다면. 제일 대표적인 거 그래도 세 군데를 꼽아 드리자면 네. 일단 대여. 우리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거기가 돼요 지금? 네, 여기 레미안 이제 나올 건데 레미안에서도 우리가 팁 중 하나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레미안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게 없어요. 레미안 자체가 하이엔드 브랜드다라고 하는데 원자가 붙은 게 그게 하이엔드라. 레미안 원 펜타스, 레미안 원 베일리 다 원자가 그러네요. 붙죠. 네. 이게 저도 원래는 별 생각 없었는데 특히 원 펜타스는 신반포 15차 재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원 펜타스인가? 라고 했더니 그게 원자가 붙은 게 하이엔드급으로 했었을 때 원이 붙는다고 넘버원 하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장 반포에서 사실 진짜 대장은 이제 DH 클래스트,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고 한강변에 네. 있는 데가 진짜 맞아요. 대장인데 여기는 분양 시점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말은 뭐 올해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사실 아까 말한 반포주공 1단지 3주고도 작년에 분양한다 했었거든요. 이게 밀리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재분양 신청 다시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분양 시점은 아직 안 잡혀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딱 2025년도에 분양이 확정된 곳 중에서 주목할 것이 이제 잠실 르엘 미송 크로바 재건축이 이제 2025년도 분양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당연히 좋죠. 그렇다 보니 이런 곳들은 사실 이미 가점 자체도 워낙 높을 거고요.
그리고 분양가도 높겠지만 그래도 해당 지역들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로또 청약 마지막 기회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핫했던 게 그린벨트 해제 뭐 이런 거였는데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아직 멀었나요? 아휴, 저는 여기는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일단 그린벨트 해제를 보면 솔직히 그린벨트 해제 지역 말 나왔으니까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푼대들이 대표로 4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4군데 중에서 기억나는 거에 아마 여러분들 서초구에 서리풀 지역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을 겁니다. 서리풀은 많이 들어봤지. 서리풀 공원 거기 이제 신분 당선도 이미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나머지는 위치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제 국토교통부 목표는 2031년도 입주를 목표로 하겠대요. 그러면 지금 25년도니까 6년 안에 입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여기를 별로 기대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이야기 나온 게 언제부터였었나요? 꽤 됐어요. 문재인 정권 때 3기 신도시인데 아직도 매입도 잘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2018년도 9.13 대책에서 처음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18년도 때 1차 지정하고 19년도 2차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상기 신도시 후보지들을 쫙 했는데 이게 토지 수용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도 아니고 토지 수용을 하는 그런 상황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지 매입도 안 끝난 것도 태반입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제일 큰 규모 이제 광명시흥은 7만 세대가 넘어가거든요. 여기는 토지 매입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 선 분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때 당첨됐다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사전 청약을 사기 청약이라고 얘기해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속셈을 좀 알아야 된다 보거든요. 사전 청약을 왜 할까요? 남들 보고는 선분양도 안 좋다고 후분양하라고 자꾸 그러면서 정부는 착공도 하기 전에 그렇지. 토지 매입도 끝나기 전에 아니 이거 발표도 하기 전 이게 막 선분양을 하잖아요. 그 생색내기? 그런 건가? 나 이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막 이러고. 제 생각은 또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수자들 달래기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집값이 막 불안정해요. 막 집값 더 올라간대. 근데 공급 막 자꾸 막 늦어진대. 공급 절벽이 온대. 이래버리니까 내 집 마련 힘들겠네 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착공도 하기 전에 선선 분양을 해버려요. 그래버리면 사전 청약해서 당첨된 사람들은 나는 언젠가는 내가 이제 들어갈 거니까 무주택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 사지 마 하면서 매수 대기 수요들을 빼버리는 효과를 생각하고서 선분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건데 근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입주 시점 계속 밀렸죠. 지금 막상 이제 본 청약 들어간 단지들이 이제 인천 계양이라든가 몇 군데 이제 생기긴 시작했어요. 그것도 일부 공구가. 근데 포기자들이 너무나도 많대요. 왜냐면 시점도 너무 밀리다 보니까 그동안 내 집 마련 타이밍 다 놓쳐버렸죠. 예를 들어 19년도에 사전 청약 됐어요. 집값 계속 올라갔네. 그래 버리니까 내가 이거 분양 당첨됐다고 이거를 포기도 못하고 있었는데 입주 시점은 계속 밀려. 그리고 분양가도 확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사기 청약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 하나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데 막상 일단은 분양가 떠버리니까 분양가도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비싸졌어. 물론 그래도 싸죠. 왜냐? 주변 집값이 다 올랐으니까. 주변 집값이 다 올랐으니까 그래도 시세보다 쌉니다 라고 하는데 처음에 얘기한 거라는 금액이 아예 달라졌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린벨트 해제는 별로 믿을 것도 없는 게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보면 이제 더더욱 명확하죠. 서울에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공급할 만한 데가 이제 없구나. 서울에서 해봤자 서초, 서리풀 여기는 위치가 일단 좋습니다. 여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서초, 서리풀 지역 제외는 다 경기도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한다 했었을 때 그린벨트 지역들을 한번 쫙 위성지도랑 다 비교해보면서 봤거든요. 풀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일단 서울은 다 산악지역입니다. 미개발지가 있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규모 공급을 할 만한 땅들이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뭐 할 데가 없네 라는 거고 그러면 서초 서리풀 입주한다 하더라도 31년도를 목표 시점으로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31년도 입주면
기다려. 4년 뒤에는 분양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31년도 입주라고 하면 뭐 빠르면 28년도, 29년도에는 분양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다리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국토부가 그런 식으로 시점을 엄청 당겨서 말한 이유가 여러분들 보고 기다리면 좋은 입지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상기 신도시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죠. 여기는 엄청 늦어질 거다. 요거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아무래도 부동산 중에서도 또 정비사업 전문가시니까 혹시라도 재건축, 재개발 그걸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요런 데 좀 빠르니까 좀 해보세요 하는 데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팁을 좀 한번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25년 시장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제가 정비사업 전문인데도 정비사업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근데 정비사업은 핵심만 얘기하면 진짜 정권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자체도 정책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기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더 크게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정권이 약간 보수에서 진보로 바뀐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진보 정권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던가요? 강화하던가요? 강화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점점점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4년도도 사업성 때문에 잘 못 갔었는데 근데 사업성을 떠나서 지금 규제까지 강화해버리면 사실 정비사업 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데를 가야 되느냐?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상급 지역들은 일단 올라갈 겁니다. 압구정이 뭐 재건축 규제한다라고 해서 떨어지고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뭐 이촌동이 이것 때문에 떨어질까요? 여의도가 이것 때문에 떨어질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입지 자체가 소구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들은 그냥 그 자체로도 올라갈 거니까 뭐 흔들리지 않고 그냥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런데 신축이 되는 시점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는 인식은 하셔야 되고. 그동안에도 한 20년 걸렸는데 그러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빠질 것 같냐라고 하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재건축 중에서도 우리가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피한 데들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한 지역. 우리 청약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지만 청약은 상관없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살려고 하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제초안에 걸리고요. 1, 2, 4주구는 피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그래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가는 것도 방법.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 규제랑 상관없으면 괜찮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정비사업들도 약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에 나가냐 안 나가냐 막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또 역시 들으신 정보들이 있겠지만 진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진짜 만약에 시장 그만두고서 대권 나갔다. 그러면 시장도 예를 들어서 바뀐다. 그러면 적어도 인허가권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인허가권자인데 서울시장이 예를 들어서 진보 쪽으로 또 바뀌었다. 그럼 인허가부터가 다 올 스톱됩니다. 그래 버리니까 재개발에서도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가 난 곳들, 사업시행 인가가 의미하는 게 이제는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 끝나는 게 사업시행 인가거든요. 그때 교통영향 평가나 뭐 건축심의나 이런 주요 핵심적인 사항들 심의가 다 끝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중요하군요. 네. 물론 관리처분 인가를 8분응선에 표현할 정도로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조합 내부적인 문제죠. 뭐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고 분양 신청할 때 내 분담금이 얼마고 해서 막 하니 많이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관리처분 인가인데 그래도 인허가 리스크를 회피하는 거는 사업시행 인가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보자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하세요 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물론 봐야겠죠. 시장을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인허가를 많이들 잘 내줬다 보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정권 바뀌면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 9년 동안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해제시켰거든요. 인허가도 다 지연시켜버리고 그런 걸 고려했었을 때는 이런 리스크까지도 회피를 하려고 한다. 사업시행 인가는 재개발을 주목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지금 오늘 하신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가져 나오신 이 책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1, 2년
부동산 막 단타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보통 부동산 매수하면 평균적으로 8년에 10년씩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뒤에도 흔들리지 않을 지역을 찾자라는 의미로 이제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고 이름을 지어 보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정비사업 전문가잖아요. 네. 그런데 정비사업 전문이지만 시장에 대한 책을 먼저 가져온 것 중 하나가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의 최종 목표가 아파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조차도 우리가 흐름을 못 잡게 되면 사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네.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항들을 오늘 이제 제가 쭉 풀어드리긴 했었지만 이거는 오히려 정책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25년도 단기적인 얘기들 해드렸지만 길게 모았었을 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항들도 이제 담아드렸고 제가 또 정비사업 전문이니까 이게 사업성 체크라든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항들도 담아드렸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비상계엄 터지고서 인쇄가 들어갔어요. 아, 그랬어요? 원래 원고는 다 썼다가 12월 초에 막 밤새도록 이거 원고 수정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책에 대한 변화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도 해당 정책들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한 사항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맨 마지막 어디 그래서 입지에 대한 부분들 어떤 입지를 찾아야 되는지도 딱 담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주신 얘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책에 담아놓은 거군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당연하겠지만 부동산을 입문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해봤다 하더라도 좀 더 깊게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아는 만큼 보일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큰 틀에서 여러 가지들을 짚어놨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막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약간 경험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를 쭉쭉 이론적으로도 이제 정립을 해드리고 어떤 기준들을 쫙 마련해드렸거든요. 결국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의식주 중 하나다 보니까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살려고 하면 조급해져가지고 오히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상저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상반기가 좀 흔들린다 싶으면 이럴 때야말로 지금 찬찬히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살려고 했었을 때 이제 그동안 시장에 서칭을 해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판단하기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셀코 TV 탐나는 재테크 그 부동산 관련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2025년 전망부터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까지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